폭행에 있었던 그날 매니저와 박나래 씨 간에 주고받은 카톡도 땡땡씨 우리 집에 있죠. 매니저 신씨가 아니용 집에 갔다가 지금 선배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뭐 필요하세요? 아니요 있는 줄 알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이렇게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박나래 씨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박나래 씨 사건이 사실 저를 굉장히 괴롭게 만들었던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 너무 골치가 아프고 너무 쉽지 않은 사건이어가지고 제가 이걸 다루면서 한 6개월 정도 욕을 먹었었는데 저에게는 아주 좋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냥 매니저 말을 전적으로 믿고 그냥 매니저들이 원하는 대로 폭로만 하면은 제 채널은 떡상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가졌죠. 하지만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욕을 먹었죠.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까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려고 하는데 박나래 씨의 매니저 신모 씨가 지난 16일 날 구속이 됐습니다. 저도 이 소식을 접하고 진짜 많이 놀랐어요. 왜냐?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말이지만 제가 취재를 통해서 사실 매니저 신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신청될 가능성이 높다. 그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구속영장 발부는 어렵다는 그 법조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니저 신 씨가 횡령한 금액이 7천만 원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7천만 원 수준으로는 아무리 횡령한 내용들이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전 구속영장은 안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는 있으되 검찰이나 법원에서 발부가 안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어저께 그 내용을 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소식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단순히 신청된 게 아니라 이미 16일 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구속영장 발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사실상 경찰과 검찰과 법원에서 모두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김세희 씨 사건에서 보듯이.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됐지? 아니 횡령 7천만 원으로 구속되는 사례가 별로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한 가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공갈 미수 혐의가 있었다. 그때 타임라인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정말 공익적 목적이었느냐 아니면 정말 돈 때문이었느냐, 이것 때문에 이번 사건의 향망이 달라져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서로 간에 돈 때문에 일하는데 돈 문제로 서로 옥신각신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폭로를 본인의 합의금을 받는 목적으로 썼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공갈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돈을 받았으면 공갈, 돈을 받지 못했으면 공갈 미수, 결과적으로 돈까지 다 주겠다, 계약서까지 다 해서 네 마음대로 써 라고 계약서에 금액 적는 란까지 공란으로 해서 보냈는데 이 매니저가 한 번 더 원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타임라인을 간단히 보시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2025년 11월 9일 매니저 2인이 갑작스럽게 동반으로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11월 19일 박나래 고용노무사와 매니저 2인의 미팅이 진행됐습니다. 최초 인센티브를 주장했습니다. 인센티브로 2억 5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게 2억 5천만 원이 무서운 게 뭐냐? 이 매니저가 실질적으로 일을 했던 기간이 있잖아요. 일했던 기간이 1년 2개월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1년 2개월간 인센티브로 2억 5천만 원을 받는다. 그것도 본인은 2억, 막내 매니저는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이 매니저가 실질적으로 정말 이사급이고 한 20년차, 15년차를 했어. 근데 1년 2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광고도 따오고 정말 많은 예능 프로그램도 따왔다. 그럼 2억 5천 줄 수 있죠. 근데 1년 2개월 동안 아무것도 없이 케어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2억 5천을 달라고 했다는 게 가장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결렬이 됐고 11월 26일 날 양측 변호사 미팅이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1차 협상이 결렬됐고 12월 3일 날 매니저 A씨, 그러니까 신씨죠. 홍보사 대표 이임을 되게 중요합니다. 현직 기자이자 홍보사 대표. 그리고 박나래 씨 3인 간의 미팅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매니저가 당일날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 오전 7시경입니다. 갑자기 홍보사 대표 신씨가 연락을 취해가서 박나래 변호사에게 매니저 신씨가 원하는 금액은 5억 원이다. 5억 있으세요? 없으시면 4억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했던 게 바로 이 시점입니다. 이 현직 기자이자 홍보사 대표는 저에게도 관련 사실을 다 인정했습니다. 매니저 신씨가 5억 원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자기가 전달을 했다고까지 밝혔습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그 노동 임금 체불에 관한 것만
뭐 2억 5천이고 제기한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 다 합친 금액이 5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날 왜 갑자기 연락을 했을까 봤더니 결국 그날 오후 2시에 디스패치 단독 보도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니까 이 신 씨는 이미 디스패치 단독 보도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소위 말하는 홍보대행사 대표이자 현직 기자 신 씨를 통해서 연락을 취해서 원하는 합의금 5억이다. 4억 줄 수 있느냐까지 이른바 조종을 했던 것이죠. 이게 조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뭐라고 내고를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행위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2월 5일 날 2차 협상이 이뤄집니다. 합의서 보내라 라고 했는데 결렬이 됐고 결국 이 결렬이 될 때마다 뭔 일이 벌어지느냐 디스패치에서 주사 이모가 보도가 됐습니다. 즉 사실 디스패치는 상관이 없어요. 그 내용들을 다 신씨가 알고 조율했다는 게 문제지 디스패치가 이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주사 이모 보도가 나왔고 박나래 씨는 결렬됐는데 너무 발등에 불이 붙으니까 결국 다시 합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게 12월 7일입니다. 그 결국 12월 8일 날 새벽 3시경 4인의 전격 새벽 회동이 성사가 됩니다. 박나래 씨와 박나래 씨 매니저 1명 그리고 매니저 신 씨와 그의 남자친구 1명 4인 간의 새벽 회동이 성사됐고 그날 11시경 박나래 씨가 공식 입장을 밝혀요. 한동안 방송을 쉬겠습니다. 라고 정리를 하고 매니저 A씨는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문 초안을 전달했습니다. 이때 밝혀진 내용에 이때 박나래 씨 측에서 인지한 금액은 얼마냐? 이때가 일단 합의의사 전달했을 때가 5억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됐냐? 5억 플러스 알파. 아예 그냥 금액 자체를 공란으로 해서 보냈어요. 네가 쓰고 싶은 만큼 써라. 근데 매니저 신 씨는 여기서 그동안 박나래 씨, 그동안 본인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혔던 내용 모두 허위라고 스스로 인정해. 그리고 만약 이 내용이 발설될 경우 엄청난 금액의 위약벌까지 네가 물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박나래 씨와의 협의가 결렬되고 소위 말하는 박나래 씨가 자기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영상을 올렸던 시기가 바로 이 시점입니다. 결국은 이게 공익인가 아닌가 돈 때문인가 아닌가가 이 타임라인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정말 문제 제기를 할 목적이었다면 본인이 밝혔던 체불된 임금이잖아요. 사실 제가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요. 체불 임금이 2억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인물이 뭐라고 하냐면 체불 임금이 2억이야. 근데 이 체불 금액이 어떤 의미를 지느냐? 월급을 안 준 건 아니야. 늦게 줬다. 늦게 줬으니까 체불이야.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늦게 줬으면은 그에 따른 페널티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왜 2억을 줘야 되는 거야? 굉장히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온 게 뭐냐? 매출의 10%를 주기로 했다. 이게 가장 결정적이죠. 아니 매출의 10%를 달라고 약조를 했다는 것인데 아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박나래 씨가 JDB 엔터테인먼트에 있을 때 이 매니저 신 씨가 신입 로드 매니저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신입으로 들어와서 1년 6개월밖에 경력이 없었는데 이 매니저를 데리고 나오면서 박나래 씨가 이제 혼자 하게 되니까 매출 앞으로 10% 줄게. 순이익이 아니고 매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순이익이 아니고 매출이요? 라고 했더니 매출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과 순이익의 개념 자체를 잘 이해를 못 하셨던 분이었죠. 수익도 생각해보니까 네. 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수익의 10%를 준다고 한 거잖아요. 네, 총 매출이에요. 총 매출의 10%를 준다고 한 거예요. 네네네. 왜냐면 보통 이제 저하고 얘기했었을 때 소속사와 아티스트 관계는 8대2든 7대3이든 계약을 하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갑자기 본인이 한 달 만에 말을 바꾸면서 갑자기 JDB가 공격할 것 같고 자기가 그동안 20년 동안 있었으니까 우리가 1년만 회사에 있자.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하자.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20%나 30%를 우리가 서로 배분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냥 그거를 10% 줄게. 대신 500만 원 줄게. 월급도. 이게 어떻게 매출의 10%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럼 매출의 10%는 좀 불가하지 않아요? 매출의 10%는 꽤 크니까 금액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매출의 10%면은 박나래 씨가 예를 들면 뭐 한 50억 하면은 너 그냥 5억을 주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잠을 못 자가지고 원래 7대3이든 8대2든 계약할 때 네. 회사가 20%나 30% 가지고 나래가 70%나 80% 가지잖아요. 네네. 그게 10%로 준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7대3이면은 네. 어쨌든 이 7대3이라는 것도 이제 비용 처리를 한 뒤에 네, 그거 다 하고 10%요.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다 처리하고. 예. 그게 수익의 10%예요, 그건. 수익의 10%요. 예, 매출의 10%는 예. 10억 매출하면은 나머지 비용 처리 안 하고 10억에서 10%니까 1억인 거고. 근데 이제 수익의 10%면은 어쨌든 비용 처리 다 하고 이제 5억이면 5천 받는 거니까. 잠시만요. 그래서 수익과 매출의 차이가 크긴 하거든요, 그게. 아니요, 매출이 맞아요.
매출이 맞아요. 매출이에요. 왜냐면 이게 갑자기 10%로 줄었었을 때 저는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매출에서 10%라 그랬었어요. 아, 매출이요. 그래서 네,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수익에서 10%면은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9대1로 아티스트랑 계약을 하는 입장인 건데. 근데 이것 또한 언니가 다 먼저 제안을 했었고. 근데 회사를 나오자마자 갑자기 말이 바뀌고 또 언니고. 그 박나래 씨가 잘못한 게 가장 결정적인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이 1년 6개월 차 로드 매니저가 결국은 1인 기획사처럼 나오게 됐잖아요. 박나래 씨가. 그때 이 매니저가 밖에서 본인이 그냥 막내라고 얘기하면 좀 면이 안 사니까 나한테 혹시 이사 직함을 줄 수가 있느냐 라고 해서 박나래 씨가 오케이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번 사태를 만들어내는 또 다른 사달이 됐습니다. 아니 34밖에 안 되고 1년 6개월밖에 경력이 없는데 매출 10%를 준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우리가 분명히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속아 넘어갔던 게 뭐냐? 바로 이사라는 직함 때문이었다. 이사라는 직함이 있으니까 아니 이사한테는 줄 수 있지 이런 개념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양측이 이렇게까지 싸우게 됐고 이 체불임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원래 10%를 주기로 했는데 10%를 안 줬다. 이게 체불임금이라는 건데 저는 이게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는 그런 뭐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인센티브는 인센티브지 인센티브를 안 준 거지 이게 체불은 아니잖아. 임금을 체불한 게 아닌데 이 결과적으로 본인이 못 받은 돈이 2억이고 우리 막내 매니저가 못 받은 돈은 5천만 원이다. 2억 5천에서 갑자기 보도가 계속 빵빵 터지니까 3억에서 5억 5억에서 다시 한번 점프 뛰어서 5억 플러스 알파 한 번 더! 여기서 딱 멈췄던 사안이 바로 박나래 씨 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의혹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해서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검찰 통해서 청구되고 법원을 통해서 발부되면서 사실상 수사기관에서는 이 매니저의 공갈 미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박나래 씨와 합의가 결렬될 때마다 주사 이모건을 비롯한 추가 폭로가 계속해서 빵빵 터져 나왔다. 이게 실질적인 핵심이에요. 근데 이 매니저도 처음에는 그 되겠어? 하다가 기사 나왔는데도 박나래가 더 짜부라지네? 그럼 한 번 더. 기사 나왔는데 한 번 더 하네? 이렇게 됐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매출 10%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녹취가 있다는 주장을 매니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녹취를 통해서도 밝혀졌죠. 혹시 이렇게 입증할 수 있을 만한 녹취가 있다면 저에게 전달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제는 전달할 수가 없다. 근데 만약에 이 녹취가 실존하고 수사기관에 실제로 제출이 됐다면 아마도 매니저 신 씨는 구속되지 않았겠죠. 또 추가적으로 이 매니저에게도 유리한 정황이 있어요. 이 5억 요구 매니저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요구한 적 없다. 이거거든요. 나 박나래한테 요구한 적 없어요. 바로 여기서 나온 게 현직 기자이자 홍보사 대표 CC 이 인물이 박나래 씨 본인과 박나래 씨 당시의 법률 대리인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가지고 5억 있으세요? 아니면 4억 있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던 합의금으로 원하는 금액은 5억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씨 역시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씨한테 얘기한 거 맞다. 근데 그 얘기한 게 돈을 진짜 달라는 목적이 아니고 정말 장난치듯이 친구들끼리 아예 뭐 하면서 그냥 시바이 치듯이 5억을 달라고 했다는 것이 매니저 신씨의 주장입니다. 결국은 이 내용들이 다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공갈 미수와 횡령 7천만 원 성립을 해서 그때 당시에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메신저 공격이라고 했지만 저는 메신저 공격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공격을 했냐? 팩트 공격을 했을 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매니저를 관계자들이 다 이해를 못해요. 아니 상식적으로 처음에 1억 달라고 하다가 2억 5천만 원까지 올랐어. 거기서 5억 플러스 알파까지 주겠다고 했는데 이 매니저가 거부한 거잖아요. 사실상 박나래가 받아들일 수 없는 추가적인 제안을 제시하면서 결국은 모든 게 다 도루묵이 됐던 사안인데 거기서만 합의를 했어도 그냥 5억이 생기는 데다가 플러스로 구속도 안 돼요. 사실 합의를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 민형사상의 그 고소 조치 전부 취하해요.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 합의 보면은 끝나는 거야. 아예 횡령도 다 그냥 고소 취하고 탄원서 써주고 아예 끝나는 거거든요. 그냥 관련돼서 만약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박나래 씨 측에서 다 소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뭐가 문제냐? 그 보도자료가 전부 허위라는 것을 언론에 밝혀라.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거기다가 이 내용에 대해서 방송을 통해서나
추가적으로 다른 곳에 이야기를 했을 경우 비밀보호 유지를 깼다는 조항으로 유학벌, 거액의 유학벌까지 있다. 그러면은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5억 플러스 알파 주는데 자기가 할 거 다 해주는데도 자기를 올가매는 조항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조항까지는 받아들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이번 사태가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까지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뭐 박나래 씨 매니저가 구속됐다고 해서 이번 사안이 끝납니까? 진짜 핵심 뭐냐? 박나래 씨를 둘러싼 논란들이에요. 총 3가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기관이 아직도 조사 중에 있고 조만간 수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조만간이 언제 조만간을 말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 뭐냐? 주사이모권. 주사이모권 이게 진짜 헷갈려요. 어쨌든 박나래 씨는 이 주사이모가 의사인 줄 알았고 실제로 이 인물을 제3자에게 소개시켜줄 때도 의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이 있냐? 주사이모로부터 대리 처방을 받을 때, 그 수액 처방을 받을 때 병원에서 받았다면 인지를 할 텐데 병원이 아니라 오피스텔 등에서 받았으니까 그 지점이 약간 이제 물음표로 찍혀 있습니다. 다만 이 인물, 이 주사이모가 실제로 강남 성형외과에 입주를 해서 성형외과 연계해서 바로 우리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사인 줄 알았다는 주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속아서 문제가 된 케이스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같이 판단하기 되게 어려워요. 저는 좀 속았다는 판단인데 시청자분들은 어떤 분들은 또 속아도 문제라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박나래 씨 갑질 여부.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데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제가 판단하는 핵심은 박나래 씨 갑질 여부입니다. 자, 이 부분은 노동청에 제소를 했어요. 매니저가 박나래 씨를 상대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임금 체불 문제, 갑질 문제, 설거지를 비롯해서 자동차 뒷좌석의 성관계 문제까지 굉장히 대대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근데 노동청에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좀 의아한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2가지 내용이 있었어요. 취재하다 보니까 이게 갑질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하지만 적어도 제가 매니저 신 씨가 보내준 거 박나래 씨 자료를 다 검토를 해봤거든요. 근데 서로 간에 카톡을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카톡에서도 대부분 박나래 씨가 신 씨에게 존댓말을 써요. 뭐뭐 했어요? 뭐뭐 좀 해주세요. 제가 좀 이따 공개할 카톡이 있는데 살펴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종일관 계속 존댓말을 쓰고 최소한 하대를 하거나 막말하거나 반말 등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살펴보면은 박나래 씨가 이 매니저 신 씨에게 굉장히 많은 소위 말하는 보너스도 줬고 제가 제일 이해 안 가는 것 중에 하나 이 시계예요. 갑질을 하고 했다면 이게 소위 말하는 맥값도 아니고 매니저 1년 2개월밖에 안 된 매니저에게 이 샤넬 손목 시계 980만 원짜리 선물해 줄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진짜 의문이에요. 아니 진짜 내가 갑질하는데 을질하는 애한테 내가 오늘은 너의 하늘이 됐어. 연진이 놀이도 아니고 왜 980만원짜리 시계를 주냐 이 말이에요. 이게 갑질과 별개의 내용이긴 하지만 샤넬백, 이거 샤넬 미니백도 선물해주고 이 에르메스 가방도 또 선물해줬죠. 그러니까 이게 337만원짜리인데 제가 생각하는 갑질과는 좀 괴리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선물을 해줬다고 해서 갑질을 안 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제3자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입장으로서 정황 증거를 살펴볼 수밖에 없잖아요. 첫 번째, 카톡을 통해서 존댓말 등을 했다. 두 번째, 보너스 등을 비롯해서 명품 가방, 명품 시계 등을 선물해줬다. 이 내용만을 봤을 때는 물음표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매니저가 추가적으로 얘기했던 것 중에 뭐냐면 차량 뒷좌석 성관계 H는 이거는 진짜 이거를 보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사실 확인된 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주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갈 경우에는 만약에 사실이 아닐 경우에 박나래 씨에게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명예훼손을 야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의혹이 있다고 보도해버리면 박나래 씨는 정말 파렴치범이 돼가지고 정말 차량에서 매니저를 앞에 두고 그런 성관계를 하는 미친 사람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사적인 영역인데다가. 근데 이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보도를 해버렸다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취재를 해봤어요. 당연히 취재를 해봤죠. 근데 이 매니저의 말이 소위 말하는 차량 뒷좌석 성관계에 대해서 3차례나 바뀌었어요. 3번이나 바뀌었어요.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진짜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미 노동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시청자분들에게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왜 이렇게 조심스럽냐면 2차 가해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이분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분은 그때 당시에 그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라고 하니까 그때는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요. 아니 그때는 운전을 안 하고 옆자리에 있었다면서요. 그날은 다른 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빙성에 문제를 삼지 않을 수가 없다. 가장 결정적인 게 세 번째가 바로 박나래 씨의 폭행건이에요. 이 건이 진짜 저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단독으로 다룰 내용이기도 합니다. 박나래 씨가 정말 폭행을 했을까?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니저 신 씨에게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얘기를 듣는 과정에서 자료들도 하나하나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 경찰 조사를 통해서 박나래 씨의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돼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박나래 폭행한 거 맞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될 사안들이 있어요. 뭐냐? 이 매니저가 박나래 씨를 최초로 고소할 당시에 박나래를 어떤 혐의로 고소를 했느냐? 특수 상해 혐의로 했는데 경찰 조사를 통해서 특수 폭행으로 변경이 됐어요, 혐의가.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뭐 새나 폭행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어쨌든 폭행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뭐냐? 특수폭행은 이런 거 말고 진짜 망치 같은 거나 유리잔이나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는 뭐 방망이 같은 걸로 때려서 다치게 하는 거. 맞았어. 그래서 내가 실제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때 특수상해입니다. 이제 특수폭행은 뭐냐? 방망이를 들었어. 근데 내리쳤어. 그러니까 안 맞았어. 상해, 몸에 상처를 입지 않았어. 근데 앞에서 방망이를 들어서 위협적인 행동을 했고 내가 공포를 느끼실 만한 행동을 했어. 그건 특수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매니저는 상해를 입었다고 했잖아요. 상처를 입었다고 했잖아. 근데 이 내용이 수사를 통해서 특수폭행으로 변경이 됐다. 이 지점을 우리는 꼭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량도 굉장히 달라요. 특수상해인 경우는 형량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니저 신 씨의 얘기를 우리가 들어봐야 되잖아요. 매니저 신 씨의 얘기를 제가 직접 수차례에 걸쳐서 이해가 안 가서 하나하나 반복해서 묻고 관련 자료도 받고 신 씨가 짜증날 때까지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저건 왜 그런 거예요? 라고 물어본 내용들을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매니저 신 씨가 말한 폭행 그날의 기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폭행은 두 차례 있었다. 2023년 8월 8일경, 2024년 6월 24일경이다. 먼저 2023년 8월 8일경 사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 신 씨가 직접 밝혔던 내용이기 때문에 주어가 신 씨입니다. 좀비버스 제작 발표가 끝나고 출연진들과 관계자들이 전부 박나래 집으로 왔어요. 제가 접시랑 컵을 들고 설거지를 하러 올라가고 있었고요. 그런데 박나래가 올라가는 저를 향해서 와인잔을 던지면서 넘어진 거예요. 저는 그때 접시랑 와인 칠러를 제가 손에 들고 있었고요. 그런데 박나래가 저한테 와인잔을 던지면서 깨지면서 저는 피하면서 밟고 넘어지면서 다 깨졌어요. 그리고 다쳤다. 그래서 위에 카톡처럼 몇 시간도 못 자고 다음날 스케줄을 갔어요. 라는 것이 이 박나래 매니저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신 씨가 어떻게 했냐면 고소 과정에서 진단서까지 첨부를 해서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봐라, 그때 나 다쳤다 라고 해서 진단서까지 첨부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진도 있어요. 아니 너무나도 놀랍게 진단서도 있고 사진도 있고 증거도 있잖아.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 건에 대해서 경찰은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송치했다면 특수상해가 됐겠죠. 왜 안 됐을까? 그 내용들 적어도 제가 확보한 내용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박나래 씨의 집 구조가 이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매니저 신 씨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박나래 씨가 여기가 지하 1층이거든요. 여기 1층으로 나가는 통로인데 올라가는 매니저를 향해서 와인잔을 던졌다. 그쵸? 그래서 이 매니저가 넘어지면서 다치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그때 당시에 어떻게 다쳤느냐? 이렇게 손등을 다쳤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오른쪽 손등을 다쳤고 실제로 이날 다쳐서 꿰맸습니다.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상처가 났죠. 하나, 둘, 셋, 네 바늘 정도를 꿰맸어요. 꿰맸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자료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의아해하느냐? 이 매니저가 추가로 보낸 사진을 통해서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냐?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 계단이거든요. 계단인데 잔이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박나래 씨가 이 위에서 와인잔을 던져서 여기 있는 매니저가 넘어지면서 다쳤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는 계단에서 올라가는데 와인잔을 던져서 본인이 이렇게 쟁반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 상황에서 넘어지죠? 그러면 단순히 손이 다치지 않습니다. 타박상을 입거나 허리를 다치거나 머리를 다칠 수도 있죠. 뇌진탕으로. 그런데 두 번째 문제 뭐냐? 첫 번째는 일단 이분에게는 이 손 상처 이외에는 다른 상처는 없었어요. 다른 진단서는 없었다.
두 번째, 적어도 이렇게 다치려면 위에서 Y자를 던져서 피했고 그걸 밟아서 넘어졌기 때문에 손을 이렇게 밟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손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계단에서 넘어지는데 손도 이렇게도 넘어지진 않잖아. 손이 이렇게 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상처 부위가 여기여야 되는데 이분은 상처가 여기 생겼단 말이에요. 여기가. 봐보세요. 여기서도 굉장히 가지런하게 했죠. 이게 우당탕탕 누가 던져서 했다면 이게 막 소위 말하는 이게 난장판을 이렇게 터질 텐데 이게 아니라 가지런히 있는 것도 좀 의아한데 두 번째는 뭐냐? 아니 이렇게까지 깨졌는데 손바닥이 아니라 이 손등이 다쳤단 말이에요. 이 손등이 다치 이게 가장 큰 제가 생각할 때는 의문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폭행건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상해를 받을 수가 있지? 그렇잖아요. 위에서 했으면은 타박상을 입던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당시 좀비버스 제작 발표회가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있었다. 거기 출연진도 있었고 제작진도 있었고 작가도 있었고 관계자들이 전부 다 있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신 씨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 폭행 장면 본 사람이 없다.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신 씨만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사실화 일부를 제가 확인했는데 그런 내용을 아예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있는데 내용이 뭐가 있냐? 이날 이 신 씨가 저한테 이제 보내온 자료인데 어떤 게 있냐면 본인이 다른 매니저와 주고받았던 당일날 그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바로 이 카톡입니다. 이 주고받은 지인이 매니저예요. 이 매니저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어요. 이때 이렇게 하나씩 다 정리했다. 근데 내가 알고 보니까 이 매니저가 정리한 게 아니고 당시 함께 동행했던 작가가 하나씩 전부 다 치웠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됨? 우린 내일 스케줄 어떻게 됨? 혹시 태풍으로 빠이? 아니면 강행군라고 하니까 진행된다. 스탠바이도 한다. 이렇게 일정을 다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니저, 이게 노란색이 매니저 신씨예요. 신씨입니다. 그러면서 덜덜하네. 새벽 4시라니 12시는 돼야 집에 올 것 같은데 거기에서 자야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운전 조심해. 내일 쉬는 사람 없긴 한데 손 괜찮겠어? 라고 하니까 너 진짜 너무너무 아파. 이 내용이 전부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폭행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만약에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야 진짜 박나래 안 되겠다 내가 신고할게 혹은 야 너 아까 전에 던지고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 이것도 아니고 우리 정리 잘했어 내일 괜찮아? 손은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신씨가 손을 다친 건 팩트예요. 근데 이 손을 다친 게 정말 박나래가 위에서 계단 위에서 와인을 던져서 넘어져서 쓰러지면서 이렇게 스치면서 다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일 때문에 그거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왜냐?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주장은 누가 하고 있냐? 신씨 본인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건이 혐의가 인정됐다면 기소 의견 통치죠. 근데 이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특수 폭행이 안 됐고요. 특수 상해 혐의가 인정 안 된 겁니다. 왜냐면 이 건이 인정됐으면 상해 혐의로 송치가 돼야죠. 안 됐어요. 제가 왜 상해 혐의에 대해서 의아하다고 말씀드리는지 아셨죠? 제가 이 내용들을 이미 사전에 알았지만 왜 공개를 안 했냐? 어쨌든 경찰이 가장 결정적으로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서 존중하기 위해서 살펴본 겁니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성립하기 좀 어렵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경찰에서 이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정됐다는 게 결국은 두 번째 사건. 이 두 번째 사건 역시 저도 굉장히 의아해요. 왜냐면 취재를 해보니까 진짜 애매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에게 다 알려드리고 판단은 시청자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이 너무 이상하니까 이게 맞다고요? 그랬더니 이제 이 매니저가 얘기했던 게 뭐냐? 한 건 더 있다. 어디서 있었느냐? 2024년 6월 24일 박나래의 집에 있었다. 이때는 이 매니저가 사실 확인서처럼 써줬어요. 그 내용들을 직접 시청자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당일 박나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에게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 연락을 하였고 B씨, 박나래 씨의 여자 연예인 지인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지인이에요. 또 함께 데려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저는 B씨와 함께 박나래 씨의 자택으로 이동하였으며 A씨는 남자 연예인입니다. 뭐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남자 연예인이에요. 박나래가 불러서 개인적으로 합류했습니다. 이후 박나래 자택에서 저, 박나래, A씨, B씨 총 4명이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박나래는 평소에도 음주시 여러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불러들이는 행동을 반복해왔으며 해당 일자에도 동일하게 여러 지인들에게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연예인뿐만 아니라 특히 방송국 고위 관계자인 및 PD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저와 A씨, B씨가 함께 있다는 상황을 언급하며 농담조로 통화를 하였고 이에 주변에서 통화를 제지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3명이서 박나래한테
PD님 지방 가셨대요? 라고 했어요. 이건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요인데.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직접 쓴 거를 거의 그냥 있는 그대로 전달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날부터 새벽 일을 처리하고 사과하는 건 또 저라서요. 그 과정에서 박나래는 저에게 욕설을 하며 야이 빨려나 술도 안 마시냐 하면서 와인잔을 제 얼굴로 던졌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정말 인성 파탄자일 텐데 이게 가능한가, 이 구조가? 그로 인해 와인잔이 테이블과 바닥에 깨지면서 저는 얼굴과 오른손에 작은 스크래치가 났어요. 당시 박나래는 흥분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저는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A씨와 B씨에게 신경을 쓰기보다는 박나래 씨를 진정시키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저는 박나래 씨에게 취했다, 괜찮다, 위로 올라가서 쉬자고 말했고 이에 박나래가 저에게 너 따라와 하면서 함께 위층으로 이동했습니다. 위층에서 박나래는 저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며 언성을 높였고 이 B씨가 뒤늦게 위층으로 올라와 박나래를 말리자 박나래는 B씨에게도 욕설을 하였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후 A씨가 올라와 상황을 제지했습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된 후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와 파손된 와인잔 등을 정리하였으나 박나래는 계속해서 추가 음주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4명은 다시 술을 마셨고 이후 박나래 씨 지하 자택에 위치한 노래방 룸으로 이동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차례 위기가 있었네요. 이게 이 구조가, 그래서 박나래 씨가 PD들에게 전화를 하고 있는데 전화를 말렸더니 갑자기 쌍욕을 하면서 넌 왜 술 안 먹냐 하면서 바닥에 이렇게 던져가지고 그 파편이 자신의 얼굴과 손에 맞았다는 주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냐, 얼굴과 손에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지만 진단서는 이때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사건이 어떻게 중요하냐, 실내부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A씨와 B씨의 진술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A씨와 B씨 측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과연 어땠느냐 당시 상황이.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에서 어쨌든 우리가 신씨의 입장을 들어봤으니까 박나래 씨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측에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떤 상황이 됐느냐, 일단 박나래 씨는 당시 뭐라고 했냐, 신씨와 A씨가 썸녀 관계였다.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A씨를 불러서 우리 같이 술 마시고 있으니까 너네도 같이 와라 라고 해서 신씨를 불렀다. 그게 술자리의 발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자리가 이루어졌는데, 물론 이거는 일방적으로 신씨 측과 박나래 씨 측의 입장입니다. 제가 A씨 측에 확인을 해봤는데 A씨 측은 그 어떤 이성적인 감정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술을 마시고 있는데 박나래 씨 측의 입장이에요. 술 마시고 있는데 결국은 그 B씨와 매니저 신씨는 부엌에서 다른 일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박나래 씨와 그 A씨가 술 마시고 있는 상황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나 봐요. 그 A씨가 계속 이 친구가 사실 그래 유명하지 않은 친구고 어린 친구다 보니까 미안하다 거듭 사과하니까 박나래 씨가 이거 비싼 잔도 아닌데 괜찮다 라면서 뒤에 있는데 딱 깼다고 합니다. 술잔을 던졌다. 그래서 이거 비싼 것도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버리는 거야 라고 해서 와인잔이 깨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해당 룸, 소위 말하는 같이 먹고 있는 식탁에는 그 A씨와 박나래 씨만 있었고 B씨와 신씨의 경우에는 주방 쪽에 있었다. 다른 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의 소리를 들었을 수는 있을지언정 직접적으로 맞거나 폭행당하거나 아니다 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리하자면 신씨를 향해서 잔을 던진 적은 결코 없다는 의견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 건을 취재하기 위해서 저는 A씨에게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뭐냐, 이 A씨가 확인해보니까 신씨가 박나래 씨와의 회동이 있었던 그날, 이때 너무 놀랍게 매니저 신씨가 A씨를 따로 만나서 술자리를 했다. 이때 갑자기 A씨 측에서는 신씨가 불러서 무슨 일인가 해서 갔다고 합니다. 망원 쪽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 이때 갑자기 술을 불러서 그냥 막 술을 부어라 마셔라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때 당시에 신씨가 대화 녹취를 해서 그래서 이 자료를 경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됩니다. 계속 유도신문 같은 걸 했던 모양이에요. 유도신문인지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왜 유도신문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제가 만약에 이 A씨가 술잔 던진 거 사실이고 신씨한테 폭행했던 거 사실이라고 하면 인정을 해요. 근데 A씨 측에 확인을 해봤더니 이 친구는 이게 술잔을 A씨한테 던졌다고요? 이걸 약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술잔을 왜 A씨한테 던지지? 근데 이 과정에서 잔을 던진 행위는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이 잔을 던진 행위가 사람을 향해서 던지거나 혹은 적어도 신씨와는 완전 무관하게 잔이 던져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내용을 다 종합해보면 그러면 이제 서로 간의 의견들이 다 엇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특히나 신씨랑 그 박나래 씨랑 갈등도 없었대 그날 당시에. 그럼 결과적으로 내용을 종합해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잔을 던진 행위 자체는 서로 간에 진술이 맞닿아 있죠. 중요한 거는 신 씨는 본인을 향해서 던졌다고 했고 박나래 씨는 신 씨가 없는 자리에서 잔을 던졌다고 했고 그리고 A 씨의 경우에는 잔을 던진 행위는 있었고 그날 다툼이나 혹은 서로 기분 나쁘거나 뭐 언쟁이나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아예 뭐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었고 잔은 깨졌던 것만 기억하고 있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야? 이걸 던졌다고요? 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결국은 공통적으로 잔을 던진 행위가 있었다. 즉 이게 결국 특수폭행, 실제적으로 누군가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때리진 않았다고 할지언정 이걸 가지고 누군가가 위협을 느끼고 힘들었다고 하면 결국 잔을 던진 행위 자체는 3명의 공통적으로 함께 나오는 진술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송치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 조사 결과에서는 이 내용들이 정말 신 씨를 상대로 던졌느냐 이걸 살펴보겠죠. 정말 신 씨가 주장하는 대로 본인을 향해 던져서 개싸움이 나가지고 진짜 자기를 상처를 입히게 할 목적이었느냐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해 보다 보니까 또 다른 자료 하나 더 확보했습니다. 바로 그날 폭행에 있었던 술자리가 있었던 그날 새벽까지 마셨으니까 그날일 거 아니에요. 그날 매니저와 박나래 시간에 주고받은 카톡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또 오늘은 단독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6월 24일 그날이죠. 땡땡씨 우리 집에 있죠. 이게 박나래 씨입니다. 노란색이. 오후 1시 46분에 매니저 신씨가 아니용 집에 갔다가 지금 선배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뭐 필요하세요? 1시 46분. 아 그래요? 아니요 있는 줄 알고 음료 시켰는데 이따 줄게요. 어머 제가 토마토 주스 사가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2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그럼 토마토 주스는 필요 없으세요? 넵. 매니저 씨씨 넵. 도착했어요? 네. 저 지금 화장실이에요. 금방 나갈게요. 이게 바로 그 소위 말하는 와인잔을 던져서 손과 얼굴에 스크래치가 났다는 그날의 카톡입니다. 근데 이 카톡이 사실 그래요. 박나래 씨가 연예인이고 매니저이기 때문에 갑과 을관계가 있으니까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이걸 꽁꽁 싸매고 얘기 안 할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시청자분들이 직접 확인하시고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그냥 우리가 그 당시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는 거죠. 분위기 자체를. 결국 이제 카톡만으로 100% 폭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수사기관의 판단이 남았으니까 수사기관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보자.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정말 예를 들면 908 재판을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는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약식이라고 해서 벌금형을 처분해주는 케이스가 있는데 박나래 씨 입장에서도 구약식 처분을 받으면 재판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해서 무죄를 증명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야 조금이라도 복귀의 가능성이라도 열리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제가 좀 슬픈 게 지금 현재 박나래 씨 매니저가 구속됐다는 얘기가 나요. 오늘 단독 기사로 나왔잖아요. 근데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제가 진짜 좀 슬퍼요. 이런 내용들 말씀드리는 게. 왜냐? 박나래 씨는 그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확인해보니까 박나래 씨도 이 사실 안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최근이야. 여기서 뭐 입장을 밝힐 것도 안 되고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기사가 나오느냐? 박나래 복귀 가능할까? 이런 기사 나와요. 그러면은 박나래는 개쌍욕 먹죠. 그렇잖아요. 박나래는 복귀를 한다고 밝힌 적도 없어요. 이걸로 인해서 뭐 준비하고 있다고 할 적도 없는데 근데 이제 복귀 가능할까 이렇게 나오니까 참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박나래 씨 복귀할 수 있는 복귀를 논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고요. 일단 본인을 향한 휘어진 혐의를 벗는데 집중해야 될 시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짜단 하나 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큰 단 갔으니까 짜단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이걸 또 단독으로 하기는 좀 애매한 그런 내용을 단독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오히려 더 좋아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뭐냐? 매니저가 총 4건으로 건의 혐의에 대해서 박나래 씨를 고소했습니다. 첫 번째, 특수상해 혐의. 두 번째, 허위사실 명예훼손 횡령. 세 번째, 정보통신망법 법률 위반. 네 번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위반죄. 이게 왔습니다. 아니, 횡령을 했어? 박나래가 이것 때문에 정말 난리가 났던 케이스가 한 건 있죠. 바로 박나래 씨가 본인의 남자친구에게 이 남자친구가 일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본인의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줬다는 고소였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수사를 통해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남자친구한테 횡령했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던 케이스였지만 결과적으로 실체는 없었다. 박나래 씨에게 지금 씌워진 협의가 현재까지는 총 2가지예요. 특수폭행, 또 하나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입니다. 이 허위사실 명예훼손도 하나 들어갔는데 이것도 되게 애매하긴 하지만 다음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를 하잖아. 연예기획사 미등록권 그건 뭔데? 얘기를 하시잖아요. 맞잖아요. 이것도 송치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연예기획사 대표는 박나래 씨가 아닙니다. 박나래 씨 어머니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더라도 어머니가 처벌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과적으로 횡령 고소를 하면서 어머니가 무슨 일을 했느냐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박나래 씨가 불송치를 받았다는 이유는 뭐냐? 결과적으로 각각의 어떤 일이 됐든 회사 직함을 가진 자로서 업무를 했다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에 불송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처벌받더라도 이게 사실 기소유예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연예기획사 미등록권에 대해서 다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박나래 씨 회사는 어떤 처분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진지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에 대한 판단들은 결국 시청자들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최대한 양측의 입장을 잘 전달하고 이번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모자라는 것도 좀 있지만 시청자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